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3페이지의 용도지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 문제 보십니다. 용도지구별 건축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개발진흥지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및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기억 맞습니다. 니어문입니다. 자연철학지구의 건축제안에 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개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D것입니다.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3년 전에 고도지구에 관한 사항들을 개정하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미달이란 말은 특정 높이 미만을 말하는데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달 대신 초과란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택 중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입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5층짜리 자연취락지구에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 틀려. 옳은 지문은 기억 하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과 용도지구의 지정 절차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고 구속력 있는 제도의 경우는 효과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공익사항 지정한 것으로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 공법상의 규제가 가해지게 되는데 현재 행위제한은 건축제한과 건별,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토지이용 규제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따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 방법은 보통 조례로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만 4개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조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국토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서 저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개특법령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조례 아니죠. 고도지구와 관련되는 되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면 그 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이지만 개발계획을 아예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후 2차적으로 지정하는 토지 이용 규제로서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은 조례를 원칙으로 하지만 4가지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가 73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였습니다. 31번입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철학지구 안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10층 이하의 공동체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 자연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서 녹과농장의 경우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법령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10층짜리 공동체 건축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도시공계획 조례가 아니라 국토법령입니다. 그리고 10층 이하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만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추진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러한 두 곳의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녹지 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게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5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1번은 답을 1번으로 해주십니다. 3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3년 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용도지구인데 3년 전에 시험에 한번 출제하고 몇 년 동안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우선 1번 복합용도지구는 한 줄 밑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입지 완화 줄쳐 놓습니다. 여기 입지라 하면 땅에 뭔가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축을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건축물 건축 시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으로서 1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그냥 한번 읽어놓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복합용도지구에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 따른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복합용도지구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판매시설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아마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75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천호수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개발진흥지구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장례시설 건축할 수 없고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다고 장례시설 건축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보통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난리 날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시설 건축은 당연히 못하고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아파트 건축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과 안마시설, 노유자시설 건축할 수 없다. 해설 꼭 한번 보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등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했을 때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하나인데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 건축한다 해서 두 가지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법에서는 복합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일반 공업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했던 건축물 중에 4가지는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GM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지방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폐쇄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천 부평의 GM 자동차 공장은 빼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그 부평 자동차 공장을 어떻게든 용도지역 변경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일반 공업지역인 그 자동차 공장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 개발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쌍용 자동차를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가 부유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 부지 중에 평택에 공장 부지 있거든요. 그 평택 공장을 평택시와 어떻게 협의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곳에 아파트 건축하여 쌍용 자동차의 인수 비용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입장에서는 그 쌍용 자동차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변경되게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되고 평택 자체 그게 도움되는 일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부하여 쌍용 자동차의 인수가 한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 공업지역에 어떻게든 아파트 건축하는 것이 그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지만 그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아파트 개발하여 GM자동차가 처분하고 팔게 되면 아마 10조 정도의 개발 이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일반 공업지역에는 근로자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월급날 월급 봉투 집에 잘 들고 가셔야 되죠. 중간에 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단란 추정과 안마 시술소를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유자 시설 건축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많이 활동하게 되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노유자 시설, 바로 유치원 말하는 것이거든요. 애기들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해 주십니다. 4번 방제지구 안에 용도지구 안에서는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라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 제한한다. 여기 방제지구는 자주 홍수가 발생하여 범람하는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1층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필로티 형태로 비워두게 되면 물이 차더라도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필로티 구조 1층을 만들었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규정이죠. 4번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을 건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의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녹간농자는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75페이지의 대표 문제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33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두 번째 줄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 기능 증진 줄만 쳐놓습니다. 2번입니다. 국장은 지정된 용도지구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존이 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과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9가지인데 그 9개 용도지구가 비도시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 무엇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리고 용도지역 중에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적 지정 대상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거나 중요시설 보호지구 지정되어 있거나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지정된 곳이랄지라도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역의 경우는 개발진흥지구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정된 용도지구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어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비도시역의 경우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연암친식이란 말 추천하시고 방제지구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과 관련되어 용도지구 설명에 있어서는 항상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항상 봐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구 중에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역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그런 구분을 각각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 보십니다.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가조정구역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공부하셨던 실력이면 충분히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 참 좋은 이야기지만 틀린 지문 하나만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2번 찾았습니다. 국장은 도시자연공유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틀립니다. 용도구역은 계시, 수도 네 가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중앙집권시대입니까? 중앙집권시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때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각종 구역은 중앙행정기관장만 지정권자였는데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저 시가조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의사, 대도시시장이 도시지역의 자연을 보호할 목적으로, 녹지 보호할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란 개념이 2008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이 제정되었을 때는 대도시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이고 만약 대도시장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지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지 국장 아니죠.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 환경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시도의사가 시가조정구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번 확인만 해 놓습니다. 34번과 관련되어서는 딱히 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34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35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로서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모두 고른 것. 기업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죠. 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지사가, 입지규제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래서 입지규제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제소구역도 지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죠. 기억 빠진 니은, 디귿, 리을을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7, 8번, 36번 보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보셨던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잠깐 보십니다.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 보안상, 국방부 장관부터 보안까지 가려놓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할 업무에는 보안 없죠. 그래서 이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국방부 장관 요청 있는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3번, 4번 그냥 지나가시고요. 5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라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을 답으로. 그래서 36번과 관련되어서는 1번 정도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37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가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심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맞고 4번 꼭 보십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주어놓습니다. 효력 잃는다. 실효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효 4가지로서 방금 보신 시가조정구역,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우리 시험에는 다음 날 뺐다 넣었다 하면서 틀린 식 만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20년은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정리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죠. 구역 지정 고시하면 3년 내 계획 결정 고시해야 되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1년 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4개 실효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매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매년 시험 나오는 실효에 관한 사항은 꼭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방과 관련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보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지 시가조정구역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38번은 시가조정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임목의 벌채, 조립,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으로만 확인해 놓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시가조정구역의 행위제한까지는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80페이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대표 요인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사항,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 작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 보시면 국토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대상이고 국가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는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냥 지나가시고요.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소리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그래서 3개 이상부터 1km 이내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지금 3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과 일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10배, 20배 규모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대중교통 결절이 나오면 동일하다, 같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서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거지역 바로 밑에 공업지역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으로서 도심 그리고 부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세대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지정 대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거나 공업 지역일 때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러한 곳이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절차상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꼭 하나 기억해 줄 것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보통 30일이거든요.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경우는 그 협의기간을 10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지정되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이 개발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각종 개발 행위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담될 수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관련된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배제할 수 있고,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조각상 한두 개 정도를 두게 되는데, 그런 미술 작품, 미술 장식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과 공개 공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 공지에 관한 배제에 법을 개정하여 새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국토계획법으로만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는 만들지 못한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는 10일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은 국토계획법으로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만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다른 법률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정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표 유형과 내용들 함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39번을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역사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철도역사 나오게 되면 역세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정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해설과 관계된 사항 정리하시면서 도시공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적 공업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물입니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km에 위치한 지역, 3km가 아니라 1km 이내이죠. 그래서 니은 틀입니다. D것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 공업지역 이야기해 놓으면 주거지역도 함께 연상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 입지규제 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얼 조합되어 있는 4번을 정답을 해 놓습니다. 40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결정권자는 도시공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 이루기 위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동일하다. 3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4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확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공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배제할 수 있고, 대형 건물에는 조각상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술 장식, 미술 작품 설치 배제할 수 있으며, 부처장, 부설 주차장 배제할 수 있고, 공개 공지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4가지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쯤이면 작년에 개정되었던 것 한번 낼 때 되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41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 및 그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개발 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배제 가능한 4가지 법령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봉쇄의 설치 기준, 그리고 부설 주차, 미술 작품, 작년에 개정된 공개 공지 4가지 사항을 배제할 수 있다. 꼭 한번 정리되셔야 됩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1번과 관련되어서는 2번에 관한 사항과 4번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시면서 배제 가능한 법령 4가지, 그리고 주요 특징과 관련되어 협의기간은 10일이다. 국토계획법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3가지를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42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추천호수입니다. 용도적 미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생산 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맞죠? 4번,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에는 도시군 계획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시가조정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신축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행위만 가능하다. 그 정도를 한번 기억만 해놓으시면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사업과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 5번에 관한 사항은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2번과 관련되어서는 1, 2, 3 정도 확인만 해놓습니다. 43번입니다. 용도지구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시고요.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로서 그 3명 중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 맞습니다. 3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4번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취락지구의 재저감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 재저감 대책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재저감 대책이라면 각종 재해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방제지구와 관계되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인데 얘도 좀 지역적인 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4번 용도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봐주시고요. 2번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것은 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2번 틀린 것이죠. 그래서 2번 정답해 놓으시고
3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4번 아예 필요 없는 것이고 5번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44번은 그냥 문제 만들려고, 문제 추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45번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번 잠깐 보십니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용도지구 지정은 가능한데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지역 안 되죠.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억지로 틀린 줄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아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6번에 관한 문제는 한 15년, 20년에 한번 출제되는 것으로서 그냥 건너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47번, 48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23회 때, 24회 때 두 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연락 두절이거든요. 그래서 46번부터 48번까지는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49번입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도시적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면 보존 녹지지역에 행위제한 규정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고도지구의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여기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야 됩니다. 3번에 대해서는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번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상 재축할 수 있다. 이쪽은 판례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도 법의 한 종류로서 개정되었을 때 기득권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건축물이 건물 소유자에게 유리한 상태라고 하면 종전 용적률 범위 내 다시 건물 건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걸 재축이라 표현하는데 5번과 관련되어서는 판례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정도만 확인하시고 5번은 판례에 관한 사항이다. 판례에 관한 내용으로 5번 옳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4장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